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도 사연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만 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며 울고 웃으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래도 시부모와 연 끊고 남편과 이혼하는 사람들은 자식과 결혼하고 사는 나보다는 양반이구나 하는 것이죠. 저는 60대 할머니이고 손주도 하나가 있습니다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가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싶어 서글프기도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인연이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고 삽니다. 아직은 젊다면 젊은 나이고 다행히 건강하니 혼자서도 충분히 살만하지만 간혹 몸이 아플 때는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만약 내가 가난하기까지 했다면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초라했을 것 같아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곤 합니다. 노년의 가난이 가장 무섭다고 하죠?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금은 다행히 생계 문제는 해결이 되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돈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산 세월은 어떻게든 보상은 받나 봅니다. 원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인생 아닌가요? 제 인생이 뒤돌아보면 딱 그렇네요.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34이고 4년 전 결혼해 딸 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저랑은 안 보고 산지 오래입니다만 건너 건너 소식은 듣고 있어요. 남편 죽고 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암 선고받고 2년간 투병하다 고생만 하고 세상을 떠났네요.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 그렇게 되었으니 대학 입학하는 거, 군대 가는 걸 다 못 봤어요. 남편은 진작에 본인이 가망 없다는 거 알고 나서는 편하게 죽고 싶다고 항암도 다 중지하고 집에서 통증만 조절하다가 마지막 한 달은 호스피스에서 평안히 보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짧았지만 남편과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프니 아들도 방황을 끝내고 아빠와 종종 시간을 보내더군요. 다행히 남편이 대기업을 다녔어서 퇴직금을 비롯해 보험료며 돈이 나와서 당장 굶을 걱정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돈벌이를 해야 아들 대학도 보내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 아프면서도 오직 저와 아들 걱정뿐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나 없으면 우리 정훈이랑 어찌 살 거야? 대학교 가면 학비 때문에 당신 힘들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놨어야 하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을 주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은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얼른 낫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아직은 당신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약한 소리 말고 얼른 나을 생각을 해요. 남편은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자기 죽고 난 뒤에 혹여 제가 힘들게 살까봐 이런저런 궁리를 많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내가 문제없이 다 정리해주고 갈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 여보, 아무리 아들이 중해도 나중에 죽기 전까지는 절대 모든 재산 다 넘기지 말어. 자식 마음이랑 부모 마음은 다른 법이야. 내가 정훈이한테 아빠 없으면 네가 엄마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 근데 당신 알다시피 우리 정훈이가 외동이라 그런가 조금 이기적인 구석이 있는 게 걱정이네. 우리 정훈이가 불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니 혹시나 해서 정훈이랑 약속한 게 있거든. 내가 이거 줄 테니 잘 보관하고 있어. 그러더니만
저에게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훈이랑 무슨 약속을 해? 설마 나중에 엄마한테 불효하면 혼날 줄 알아라. 뭐 그런 거 각서 쓴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하지. 그래도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아빠랑 둘이 정식으로 진지하게 약속하는 게 책임감이 더 느껴질 거야. 나중에 아들놈이 말 안 들으면 당신도 협박할 수단은 있어야지. 당신도 참. 나는 자식한테 효도 같은 거 안 바래. 내가 해주는 것도 없이 무슨. 그냥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서 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내 말대로 해. 나중에 혹여 힘든 일 있으면 꼭 열어보란 소리야. 남편이 건넨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 집 등기 권리증, 각종 세금과 보험 관련 서류 등 남편이 가고 난 후 제가 알고 있어야 할 서류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과 상속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남편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도 있었어요. 다름 아닌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만나 서로 연애하던 시절 주고받은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니 새삼 남편과 함께한 세월 동안 왜 그리 많이 싸우고 왜 그리 아껴주고 살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남편은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 보더니만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런 말을 조심스레 해주었습니다. 당신, 이거 내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 몰랐지? 이런 거 꺼내보는 게 때로는 위로가 될 거야. 당신한테 다 주고 갈게.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살다가 힘들면 내가 남긴 편지들 하나씩 꺼내서 읽어봐. 그리고 여기 빨간 봉투에 든 건 혹시나 해서 내가 남겨놓은 건 당신 정 힘들 때 도움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열어보도록 해. 그리고 이 집은 나 죽고 나서 상속으로 처리하면 돼. 정훈이가 성인이니 아마 당신이랑 집은 나눠서 상속받게 될 거야. 다른 건 내가 당신 편하도록 정리할 테니까 잘 간직하고 있어. 알았어요. 내가 잘 보관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저에게 한 상자 가득 담긴 편지를 건네주더군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창 나이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게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그 조그만 상자 하나가 남편이 남겨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로 느껴져서 늘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살면서 힘들 때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고 또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내 읽어보기도 했죠. 너무 소중하고 아끼다 보니 차마 열어보는 게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성인인 아들에게도 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과 얼마간의 현금을 남겼지만 제가 일을 안 하고 놀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집에만 있던 중년주부가 취직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운 좋게 시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시설미화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그 해부터 쭉 3년 전 은퇴할 때까지 급여 소득자로 살았습니다. 큰 급여는 아니었어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줬으니 제가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들이 군대 다녀와 복학을 하니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4학기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취직하고 난 이후까지 한동안 갚느라고 애를 많이 썼죠. 제가 50대 초반에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잠시 질병휴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아들 대출을 같이 못 갚아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아들이 말은 안 했지만 힘들었을 거라 짐작은 합니다. 사실 우리 아들은 말수가 워낙 없는 편인데 엄마 속 안 썩이고 순하게 큰 놈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고3 때까지 한 놈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엄마 속을 얼마나 긁어놓았는지 모릅니다. 아들 키워본 엄마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아들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집 사는 하숙생이라 생각하고 반만 잘해줬어요. 사소한 잔소리라도 하는 순간 집을 뛰쳐나갈 것처럼 행동했던 놈이라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았는지. 그 시절에 우리 아들이 툭 하면 하는 말이 엄마, 제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엄마가 뭘 알아?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 엄마한테 왜 그리 버르장머리가 없니? 아빠 아파서 엄마 힘든데 너까지 이렇게 엄마 속상하게 할 거니? 아빠 아픈 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 엄마가 잔소리하면 공부하는 거 더 싫으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한창 공부해야 하는 고등학생일 때 남편의 암투병은 아들에게도 큰 상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 나이면 집안의 우환도 이해할 만한 나이 아닌가요? 저도 힘들다 보니 아들을 많이 혼내기도 했고 아들도 저에게 화풀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픈 남편이지만 중간에서 아들과 저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는 참 크더군요. 아들이 한 번씩 저러고 히스테리를 부릴 때면 저는 조용히 입을 닫고 아들을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다 고3 막판에 눈빛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면서 재수를 한다길래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지원해 줬습니다. 남편은 아들 재수하고 대학 가는 거 못 보고 그 해에 저 세상으로 갔어요. 남편 글이 되고 나서 아들은 점점 더 저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지만 내 품 안에서 늘 떠나보낸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고 사회에 한몫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저의 목표였으니까요. 세월은 참 덧없이 흐르더군요. 어느덧 저는 퇴직을 앞둔 나이가 되었고 아들도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 만난 게 아마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공기관에 첫 취직을 하고 나서였을 겁니다. 저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은 결혼할 때 돼서야 해서 저도 언제부터 만난 건지 확실히는 몰라요. 그런데 만난 그 아가씨가 하필 아주 대단한 집 딸이었습니다. 시의원 딸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차마 말은 못하겠네요. 지금은 의정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압니다만 아무튼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그 아이를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하더군요. 32살 무렵쯤에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사실 결혼할 때도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로 왔을 때는 말수도 적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길래 그저 우리 아들이랑 잘 맞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요. 인사하고 나서 이상하게 상견례를 하자거나 결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길래 제가 참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종훈아, 너 결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엄마가 너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전세 보증금은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랑 얘기해봤어? 어찌 결혼하겠다고 인사까지 해놓고는 아무 말이 없어. 엄마가 계속 기다려도 말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야. 혹시 너희 둘 사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데 아들이 주저주저 하더니만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사실 은영이가 나랑 결혼하는 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사하고 나서 자기는 홀어머니 있는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자꾸 망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집 해갈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돈도 많이 못 모아서 그런가 걔네 집에서 나 반대하나 봐요. 뭐? 혹시 엄마가 그날 뭐 실수한 거 있었니? 혹시 부담 줄까 봐 쓸데없는 거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내가 설마 하니 결혼해서 니들이랑 같이 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걱정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홀어머니라고 그쪽 부모가 우리 만나보지도 않겠다고 하는 거면 너도 굳이 매달리지 말어. 처음부터 이러면 결혼이 힘들어지는 거야. 축복받고 환영받는 결혼을 해야 탈이 없는 거고. 결혼 급할 거 뭐 있니? 정 그렇다면 그냥 연애하면서 시간을 두고 더 만나봐. 생각지도 못한 말을 아들 입으로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흠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동시에 예비 며느리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식으로 거부당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아들에게 너 싫다는 여자에게 매달리지 말고 결혼도 급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런 엄마의 마음과는 달랐나 봅니다. 엄마, 나 은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장인어른이 시의원인 거 알지? 나 그거 등이 없고 승진도 빨리 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좀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엄마 알잖아요. 나 혼자 외롭게 커서 가족 많은 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집을 해가면 은영이가 마음을 놓을 것 같은데 전세 말고 집 사주실 여력은 없는 거예요? 적금 깨면 1억이 좀 넘으니까 그 돈 보태도 집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엄마 아시잖아요. 나 학자금 대출도 직장 다니면서 3년 동안 갚았어요. 진짜 대출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아들은 오래 연애한 여자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 크고 나서는 생전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 없는 아들인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니 마음이 급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집을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결혼하면서 빚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아들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 살던 집은 저에게 의미가 큰 집이었습니다. 많이 올랐기도 했고 먼 훗날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일찍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원하니 어쩌겠나요? 남편에게 상속받은 그 아파트는 제 지분이 더 많았는데요. 아들은 매매 편의를 위해 자기가 제 지분을 미리 증여받기를 원해서 고민 끝에 제 지분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 집을 마련하려면 집을 매매해서 전세라도 얻어야 했기에 결국 집을 6억에 팔았고 아들은 5억대 아파트를 집 한 돈을 보태 대출 끼고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억 남짓으로는 제가 전세를 따로 얻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아들에게 집 주는 걸 미련한 짓이라고 했고 아들에게 엄마 집 팔게 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혼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팔아 결혼시켰더니만 결혼하고 나서 아들은 자기 마누라에게 정말 잡혀 살면서 전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더군요. 집이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잘 찾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간혹 불러서 밥을 해주려 해도 자기 와이프가 싫어한다며 마다하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가 불편하대. 나중에 나만 잠깐 들리던지 할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새아가가 여기 오는 거 싫다 그러는 거니? 솔직히 시어머니가 편하지만은 않겠죠. 암튼 엄마,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많아요. 집사람이 명절이랑 생신이랑 어버이날에만 며느리돌이 하겠다고 이미 결혼 전에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주 오라는 말 마세요. 뭐? 아니 가족들끼리 얼굴 보고 사는데 횟수를 정해놓고 본다는 거야? 네 처가에도 그렇게 하니? 엄마는 서운하구나.
엄마 이러시는 거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갑질이라고 싫어하는 거 알죠? 우리 쿨하게 삽시다. 엄마 아직 젊은데 나 언제 올까 기다리지 말고 엄마 인생 살면 좋잖아요. 홀가분하게. 아들이 하는 말에 그날 참 서운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뜻을 모았다는데 제가 오라가라 고집을 부리면 소위 말하는 진상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아들을 저리 키웠나 싶은 게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네요. 지켜보자니 우리 아들은 거의 처가의 대릴사위처럼 잘하더군요. 처갓집이랑 일부러 가까운 거리에 집을 산 것도 자주 왕래를 하고 싶어서였겠죠. 아마 그건 며느리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 말대로 명절, 어버이날, 내 생일과 제 아버지 기일은 챙기긴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모인 저에게 말 한마디 살갑게 건넨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늘 쌀쌀맞았고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무리한 예단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그러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기뻐서 전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며느리에게 참 서운한 말을 들었습니다. 세아가 너 아기 가졌다며? 축하한다. 입덧 심할 텐데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입덧이 심한데 먹고 싶은 게 있겠어요. 먹고 싶은 건 됐고 사실 어머니 저 부탁 하나 할게요. 부탁? 그래.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첫 손주를 본다는 기쁨에 축하 전화를 한 저에게 며느리는 참으로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임신했을 때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안정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몸이 많이 약해서요. 가급적이면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어머니 번호가 핸드폰에 뜨는 거 보기만 해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서요. 임신 중이니까 저 힘든 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대놓고 말해 자기에게 전화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어쩌겠나요. 시어머니 전화번호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니 참. 내가 며느리에게 뭘 잘못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는 홀심으라는 저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을까요? 마치 자기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준 거라는 태도로 늘 아들을 쥐고 흔들어대니 우리 아들도 며느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속상하지만 장가간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저는 며느리 말대로 했습니다. 며느리 임신 기간 동안 얼굴 본 건 몇 차례 되지도 않아요. 제가 간간히 반찬이나 먹을 거 해서 보내곤 했죠. 손주 낳았다는 소식에 병원비 보태라고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 병원에 갔는데 아들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아기를 보여주는 거에 예민하니 3, 7일이 지나고 왔으면 한데서 저는 병원비 봉투만 건네주고 왔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아들도 그랬지만 손주는 정말 예쁘고 보고 싶더군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들 녀석 내외는 어찌된 일인지 저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집에 오면 오래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앉았다가 바쁜 일이 있다며 몇 마디 말도 나누지 못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고 나면 저는 더욱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쩌다 한 번 와서 제가 마련한 식사를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심지어 아기가 마실 물이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따로 싸와서 저를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음식이 깨끗하지 않아서 먹기 싫다는 말을 들었는데 집에서 해먹지 말고 나가서 외식하자는 말을 하던 게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못 참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네요. 아무렴 내가 자식들 줄 음식을 더럽게 했겠냐고 혼을 좀 냈는데 그게 참 어이없는 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얼마 후 집에 혼자 오더니만 할 말이 있다더니 난데없이 하는 말이 저와 이제부터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나 사실 집사람이랑 엄마 때문에 싸운 적 많아요. 집사람이 엄마가 부담스럽고 싫다면서 나더러 중간에서 똑바로 하라잖아요. 엄마가 지난번에 싫은 소리 한 번 한 거 가지고 다시는 엄마 안 찾겠다고 나랑 많이 싸웠어. 엄마, 나 출세하려면 장인어른 도움 받아야 하는 거 알죠? 엄마보다는 처가에 잘해야 내 앞날이 창창한 게 보여요. 근데 엄마 때문에 계속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너 지금 엄마랑 아예 안 보고 살고 싶다 이거니? 엄마가 네 앞길 걸림돌이라 이거야? 엄마, 솔직히 굳이 안 보고 산다고 해서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꽤나 파워 있는 분이라고요. 엄마는 내가 직장에서 월급쟁이로 만족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걸로 만족 못해요.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마음 독하게 먹은 거니까 엄마도 내 상황을 좀 이해해줘요. 내가 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든 아니면 자주 오라고 했어? 며느리더러 와서 일을 하라고 시키기를 했니? 엄마가 아빠 없이 너한테 애쓴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엄마는 효도받는 거 원하지도 않아. 그저 가끔 손주 얼굴 보여주고 니들끼리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랬어. 근데 엄마랑 안 보고 살고 싶다니. 엄마가 정말 너를 잘못 키웠다 싶구나. 마누라가 홀씨 어머니 싫다고 해도 너는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암튼 나 두 말 안 해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랑 딸이 있으니 내 가족이 우선이지. 나 엄마한테 받을 재산도 없잖아요. 엄마 사는 집 보증금은 엄마 노후로 쓰세요. 나 욕심 없어요. 대신 앞으로 저한테 부양의 의무 같은 거 바라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 요점이에요. 아들은 저리 매정하게 저와 연을 끊고 살자더군요. 처가에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다고 제가 걸림돌이라는데 어쩌겠나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며칠을 보냈고 아들 전화를 기다리며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 이렇게 몇 달을 흘렀지만 아들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하염없이 서글프고 슬프더군요. 명절에 혼자 음식을 해서 먹고 나서 동생이 왔는데 저 혼자 있는 거 보고 같이 앉아서 울어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에 저에게 남겨줬던 유품 상자가 떠올랐네요. 힘들 때 꺼내보라던 여러 편지들. 차마 열어보기 아까워 개봉도 못한 편지도 있었는데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고이 모셔놨던 상자를 열어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다가 개봉하지 않은 빨간색의 두툼한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남편이 편지에 써놓기를 저를 남겨놓고 빨리 세상을 떠나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혹시 금전 문제나 아들과의 갈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적어놓은 주소로 연락을 해보라는 글을 적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친하게 지냈고 상속 문제 처리할 때 도움을 줬던 남편의 변호사 친구였거든요. 이제 와서 내가 남편 친구에게 무슨 도움을 받겠나 싶었어요. 아들이 저와 안 보고 산다고 해서 자식을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속상한 마음에 한쪽 구석으로 치워놓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넘어져 슬개골 골절이 되어 119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전화통화를 하고 온 구급대원이 민망한 얼굴로 하는 말이 혹시 오실 만한 분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지금 아드님하고 통화했더니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산 지 오래라고 하시네요. 다른 자녀분이나 형제분 계시면 연락해 보시죠. 우리 아들이 오기 싫다고 하죠?
제가 근처에 동생이 살아요. 동생에게 연락해봐야겠네요. 저는 담담하게 동생에게 연락해 뒤처리를 부탁했고, 그때 아들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안 온 거 보고 동생은 노발대발하며 전화까지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했다고 하더군요. 거의 2달을 보행기와 목발에 의지해 생활하면서 우울증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밉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생각 못하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줬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할 수만 있다면 아들놈에게 증여했던 그 집 판돈을 도로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줘버린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으로 밀어놨던 남편 편지가 이상하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무릎이 회복되고 나서 남편이 힘든 일 있을 때 찾아가 보라던 남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같은 자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 보니 우리 남편도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왕성하게 자기 몫을 했을 사람이란 생각이 들며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변호사님을 만나 뵙겠다고 하니 사무장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마침 사무실에 들어오시던 변호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한 번에 알아본 남편의 친구와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었고 천천히 그동안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가보라며 연락처와 주소를 남긴 얘기부터 자연스레 아들의 얘기까지 전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저와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아들 얘기를 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을 마련해 주느라 남편에게 받은 집의 80% 넘는 저의 지분을 증여했던 얘기, 아들이 냉큼 집을 팔아버리고 매매 대금에서 남은 1억만 저에게 줬던 얘기, 할 수 있다면 아들에게 도로 돌려받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 털어놓게 되더군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한참 다 듣던 남편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저를 잘 찾아오셨어요. 아들 때문에 참 속상하셨겠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재산 문제는 끝까지 부모가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에게 잘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친구놈이 어찌 알았을까. 사실 친구가 따로 저에게 부탁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를 안 찾아오시는 거 보고 잘 사시는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친구 놈이 아마 해안이 있는 놈이었나 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금고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줬던 똑같은 봉투를 꺼내서 거기서 서류 몇 장을 조심스레 꺼내더군요. 그게 뭔가요? 그걸 남편이 남겼나요? 유언장이라면 저도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건 유언장 아닙니다. 그때 친구가 자필로 유언장 작성할 때 상속재산 지분을 재수 씨가 많이 가지는 걸로 한 거 기억나시죠? 한창 친구놈이 암투병할 때 아들을 데리고 우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식으로 증여 계약을 해두면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증여 계약이라니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자, 이거 보고 설명드리죠. 그때 친구놈이 아들 데리고 와서 그러더군요. 나중에 상속재산을 엄마에게 증여받을 사유가 생길 경우 계약서 조항을 어기면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증여할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계약 조항을 어기면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엄마에게 돌려주라고 이걸 작성했어요. 대신 아들 지분도 상속할 때 20%로 해주겠다고 했죠. 이건 제가 공증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만약 아들이 엄마인 저에게 폭력 등의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더라고요. 특히 부양 의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놨더군요. 한 달에 2번 이상 찾아오지 않거나
엄마 건강 문제를 방임하거나 집안 경조사나 명절에 참석하지 않는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필과 지장으로 서명을 했고요. 새삼 남편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어요. 어쨌든 재수 씨 노후에 자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는 확실합니다. 제가 알아서 소송 진행해 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몇 가지를 묻고 서류를 보내달라기에 시키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얼마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제 아들을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해주는 거라 저는 무슨 서류가 어떻게 송달되는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아들놈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하더니만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송 때문에 연락한 거였어요. 아들은 마음이 급했는지 주말이 되자마자 집으로 와서 저에게 안부도 묻지 않고 이러더군요. 엄마,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뭐예요? 소송? 그것도 집 한 돈에 이자까지 해서 5억이 넘게 달라니 이미 나한테 준 걸 왜 달라는 건데요? 빨리 소송 취하해줘요. 우리 집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요. 너는 2년 만에 엄마 파놓고서 잘 지냈냐 먼저 물어보는 게 어렵니?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란다고. 소장 받았으니 알겠구나. 엄마가 너한테 징유해주고 집 팔아서 집 마련해 준 돈 도로 돌려줘. 너 아빠 돌아가실 때 계약서 쓴 게 있더구나. 내용은 네가 잘 알고 있지? 계약을 위반했으니 내가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사는 집 팔아서 엄마한테 줘. 싫다면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해. 그게 언제적 계약서래요? 엄마, 그거 나 재수생일 때 쓴 거야. 20살짜리 애가 뭘 알았겠어요? 너 그때 성인이었어. 아무튼 엄마는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너한테 부양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노년에 자식한테 재산 다 빨리고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구나. 엄마는 법대로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돌아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진심으로 했다면 저는 소송 취하를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아나무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소송은 1년 넘게 진행이 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승소했습니다. 저는 강제 집행 권원을 얻어 아들놈 재산을 압류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바로 지급 명령까지 신청해 아들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까지도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급 명령이 송달되고 나서 놀랐던가 봅니다. 홀 시어머니라 제가 싫다 하던 며느리와 같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과하더군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며느리였고 자존심이 세서 절대 남에게 수그리는 법이 없는 아이인데 아들놈과 같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희한테 돈 돌려받으실 건 아니시죠? 우리 딸 얼굴 보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이쯤 했으면 저희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예전처럼 우리 왕래하면서 살아요. 네?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엄마 찾아와서 못되게 군 거 사과할게요. 엄마 정말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고 나 혼내주려고 이러시는 거 다 알아요. 엄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 사람이나 나나 정말 엄마께 못한 거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역시 아들내외는 제가 재산을 돌려받는 걸로 판결이 나니까 인정에 호소하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을 가지고 설득하더군요. 앞으로는 손녀딸도 보고 살자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말로 아들이랑 완전히 이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와 없던 일로 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다. 소송 결과대로 할 거니까 니들이 엄마 돈 다시 돌려주는 거 방법 잘 찾아봐라. 돈이 없으면 네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니? 시간 많이 줄 생각 없어. 딱 3달 주마.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내 알 바 아니냐 알아서 해. 그 집 네 명이 아니냐? 네가 처분해서 돈 마련해라. 덕 보고 싶다는 네 처가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구나. 둘 다 돌아가. 엄마는 너희들 자식 며느리로 생각 안 하련다. 그러니 앞으로도 니들은 해온 대로 그렇게 살아. 어머니, 저희 친정아빠 이번에 공천 못 받으셔서 의원 노릇도 못하고 계세요. 게다가 사업도 힘드신데 저희가 어떻게 친정에 가요? 저 친정 들어간다고 하면 아빠한테 맞아 죽어요. 네 말 맞다나 남편이랑 이혼을 하던지 하고 너랑 네 딸만 책임져 달라고 하지 그러니 나도 두말 안 하마. 판결 난 대로 해. 안 그러면 남은 재산도 다 못 지킬 각오를 해야 할 거야. 엄마가 너희 혼내주려는 생각만으로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린 줄 아니? 나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먼저 영 끊고 살자가 온 건 정훈이 너야. 엄마도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소송한 거니 돈이나 준비해라. 엄마,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그동안 대출 갚느라고 모아놓은 돈도 없단 말이에요. 엄마는 정말 저 처가살이 하기를 바라세요? 처가살이 자처하던 네가 그런 말하니 우습구나.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거니? 이제 엄마 말할 기운도 없어. 법대로 할 거라고 했으니까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저는 사정사정하면서 용서를 비는 아들 내외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석 달 말미를 줬는데 그 기간 안에 집이 안 팔리더군요. 아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거의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놈도 돈이 없었으니 아마 고민이 많았겠죠. 하지만 초라하게 늙다가 고독사하는 할머니가 되기 싫었던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들에게 판결문대로 이자까지 져서 5억이 넘는 돈을 잘 돌려받았습니다. 저의 노후자금으로 잘 쓰려고 목돈 예금으로 묶어놓았어요. 아들 내외는 아마 며느리 친정집으로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재산 문제가 다 정리되고 나서 1년이 흐른 지금도 저는 아들과 절연 상태입니다. 저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임에도 아들에게는 미안하다는 그 한 음절의 말이 그렇게도 어려웠나 봅니다. 소식을 듣자니 아들은 여전히 출세는커녕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있다네요. 시의원이었던 며느리 친정아빠가 무슨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제는 시의원이 아니라니 장인어른 등에 업고 출세하고 싶다던 소망은 어긋난 셈이죠. 제가 느낀 건 이래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 짐으로 여기지 않고 늘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하나밖에 없는 부모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배반을 해도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 제 아들처럼 배은망덕,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 저를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저처럼 절대 먼저 다 주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자식들에게 강제 효도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언을 한다는 게 서글프지만 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그런 계약서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재미로만 들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